낮과 밤. 시드니 셀던. 아침 제1장. 드미트리가 물었다. 스탠포드 씨, 우리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계속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스탠포드와 드미트리, 그리고 동행하는 젊은 여인은 가벼운 여름 옷차림으로 아침부터 붐비는 관광객들 틈에 두드러지지 않게 섞여보려고 했다. 그러나 고색창연한 옛 성이자 요새였던 세인트 폴 드방스같이 작은 마을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해리 스탠포드가 미행자들을 알아차리게 된 것은 그들이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고 딴청을 부리면서 관심 없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그중 한 사람은 그림자처럼 반드시 나타났다. 해리 스탠포드를 미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180cm가 훨씬 넘는 키에 바람에 날리는 흰 머리칼,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표정의 귀족적인 얼굴. 그는 눈에 번쩍 띄는 갈색 머리의 젊은 미녀와 순백색의 셰퍼트, 그리고 개인 경호원인 드미트리 카민스키와 함께 걷고 있었다. 앞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한 드미트리는 196cm의 키에 우람한 체격이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우리를 놓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스탠포드는 생각했다. 누가 왜 자신을 미행하는지 잘 알고 있는 그는 위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본능적 감각으로 살아왔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자신의 간에 의존했고 그 결과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 월간 포브스지는 스탠포드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60억 달러로 평가했고 포춘 500지는 70억 달러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바론지 등 유수한 경제지들은 세계 굴지의 스탠포드 기업을 창업하고 발전시킨 해리 스탠포드의 신화적인 경영 능력과 경기 변동과 자본시장의 흐름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파헤쳐 보려고 저마다 심층 기획 기사로 실었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스탠포드의 신화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해리 스탠포드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력의 소유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지칠 줄 몰랐다. 한 건 올리지 못하면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신조로 쉬지 않고 스탠포드 기업을 키워나갔다. 경쟁자들이나 부하 직원들 또는 가까이 지내던 그 누구도 그의 정력과 추진력을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신화적 존재가 된 것이다. 그는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자처했다. 전능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자들이 망하는 것이 바로 그 신의 뜻이라고 믿었다. 해리 스탠포드는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에 하루라도 그의 이름이 오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면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 매체에는 그의 성공담, 사치스러운 생활의 단면, 자가용 비행기와 요트, 플로리다주의 호그만, 모로코, 뉴욕주의 롱아일랜드, 남불 해안 등 곳곳에 있는 그의 저택들, 그리고 보스턴만 가까이에 있는 그의 본가인 로즈힐이라는 어마어마한 저택에 관한 기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 해리 스탠포드의 수수께끼는 밝혀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젊은 여자가 물었다. 미행자들에게 신경을 쓰던 스탠포드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길 건너편에서 남녀 한 쌍의 미행조가 막 한 사람을 교대시키고 있었다. 위험이 다가온다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스탠포드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에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즐겨 찾던 이곳까지 그들의 감시망이 뻗친 것이었다. 세인트 폴드 방스는 중세기부터 이어온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남불 해안의 칸느와 니스 중간쯤에서 내륙으로 들어가 알프스 산맥을 올라가는 S자형의 길을 따라 오르면 높은 언덕 위에 그림 같은 마을이 나온다. 주변에는 꽃과 과수원 그리고 소나무 숲으로 덮인 구름과 계곡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이름난 화가들의 화실, 품위 있는 박물관과 화랑, 그리고 수준 높은 골동품점으로 알려진 이 마을에는 끊임없이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스탠포드 일행은 그랑드가로 꺾어들었다. 박물관에 가볼까? 스탠포드가 여자에게 물었다. 좋아요, 선생님. 그녀는 스탠포드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썼다. 여태까지 해리 스탠포드와 비슷하다고 견줄 만한 사람조차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이런 사람을 만나 같이 여행한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믿지 않으려고 할 거야. 섹스 기술은 모르는 게 없다고 자신했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즐기다가 내가 먼저 지쳐버리면 어쩌지? 그들은 언덕길을 올라가 메그트 재단 미술박물관으로 들어갔다. 샤갈, 보나르 같은 10여 명의 저명한 화가의 작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다. 그림을 쳐다보다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린 해리 스탠포드는 한쪽 구석에서 미로의 작품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미행조의 여자 요원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여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소피아, 시장에? 네, 하지만 좀 기다려도 괜찮아요. 너무 나서면 안 돼. 좋아. 그럼 콜럼부 도로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16세기의 마을 입구에 지어진 건물을 호텔과 식당으로 개조한 콜롬부 도르는 스탠포드가 즐겨 찾는 곳이었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 정원의 수영장 옆 야외 테이블에 자리 잡았다. 정원에는 격조 높은 조각 작품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그의 옆에는 순백색 셰퍼드 프린스가 경계의 눈초리로 사방을 둘러보며 바닥에 앉아 있었다. 프린스는 해리 스탠포드의 등록상표와 같이 항상 따라다녔다. 그게는 해리 스탠포드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을 물어 죽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그 소문을 검증해 보려는 사람은 없었다. 드미트리는 입구 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 드나드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었다. 스탠포드가 소피아에게 물었다. 내가 주문해 주는 게 어때? 그러는 게 좋겠어요. 해리 스탠포드는 자신이 미식가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는 신선한 샐러드와 생선 요리 2인분을 주문했다. 주요리가 나왔을 때 콜롬부 도르의 여주인 조아나 제드가 미소 지으며 스탠포드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스탠포드 씨. 음식이 괜찮습니까? 제드 부인, 모든 게 훌륭합니다. 모든 게 잘 될 수밖에. 그는 생각했다. 난쟁이들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나? 어림도 없지. 소피아가 입을 열었다. 이곳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스탠포드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바로 어제 니스에서 드미트리가 그녀를 데리고 왔었다. 스탠포드 씨, 데려왔습니다. 무슨 문제는 없었나? 스탠포드가 물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드미트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니스의 네그레스코 호텔 로비에서 소피아를 발견하고 접근했었다. 실례합니다. 영어를 하십니까? 무슨 일이지요? 짙은 이태리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소피아가 대답했다. 내가 모시는 분이 아가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녀의 안색이 달라졌다. 내가 그런 여자로 보여요? 난 이름 있는 배우라고요. 도도한 표정으로 소피아가 말했다. 실상 싸구려 이태리 영화에 대사 없이 얼굴만 잠깐 나타낸 것과 또 한 2줄짜리 대사의 단역을 맡은 게 그녀의 영화 배우 경력의 전부였다. 나는 모르는 사람의 저녁 초대에 응할 수 없어요. 드미트리는 주머니에서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그중 5장을 소피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분은 아주 후한 성품의 점잖은 신사입니다. 자신의 요트에서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서 당신을 초대하는 겁니다. 소피아의 표정이 거부감에서 호기심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솔깃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침 출연하던 영화가 끝났고 다음 영화는 아직 촬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분과 저녁 식사하는 게 어려울 것은 없지요. 잘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실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인트 폴드방스. 드미트리의 선택은 마음에 들었다. 20대 후반의 이태리 여자. 약간 고양이형의 관능적인 얼굴에 풍만한 몸매였다. 테이블 맞은편에 소피아를 쳐다보던 해리 스탠포드는 결단을 내렸다. 소피아, 여행 갈 생각 있어? 그럼요. 저는 여행하는 걸 무척 좋아해요. 좋아. 그럼 같이 여행하자고. 잠깐 실례해야겠어. 연락을 좀 해야 되거든. 그는 소피아를 테이블에 남겨두고 식당을 나와 화장실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를 찾았다. 동전을 넣고 다이얼을 돌렸다. 해상 무선통신 교환을 부탁합니다. 잠시 후 해상교환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블루스카이호와 교신을 부탁합니다. 번호는 WBL 980. 자신의 요트와 5분간 통화한 다음 전화를 끊고 다시 니스공항 번호를 돌렸다.
두 번째 통화는 훨씬 더 짧았다. 통화를 끝내고 식당으로 돌아온 스탠포드는 입구에 앉아있던 드미트리에게 나직하게 무엇인가 지시했고 드미트리는 즉시 밖으로 나갔다. 테이블에 돌아온 스탠포드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그럼 나가볼까? 그래요. 우선 마을을 들러보고 집에 가서 여행 계획을 세우지.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먼 하늘의 구름은 강한 햇빛에 분홍빛을 띠고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은빛 햇살이 거리를 밝게 비추었다. 두 사람은 프린스와 함께 그랑드가를 천천히 걸어 엘리제가에 있는 아름다운 12세기 교회 건물을 지나 마을 한복판에 있는 빵집에 다다랐다. 방금 구워낸 빵을 사자며 스탠포드는 소피아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빵을 사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 미행조 중 한 사람이 교회 건물을 쳐다보면서 서성이는 게 눈에 띄었다. 어느새 드미트리가 나타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리 스탠포드는 빵을 소피아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먼저 집으로 가 있어. 잠깐 볼일 좀 보고 올라갈게. 그러지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스탠포드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드미트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뭐 좀 알아냈나? 그들 중 남녀 두 사람은 라콜루로 가는 길에 있는 르 아모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해리 스탠포드는 그 호텔을 잘 알고 있었다. 과수원의 농가를 개축한 호텔로 세인트 폴드 방스 서쪽으로 2킬로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럼 또 한 사람은? 마다르티니 호텔입니다. 옛 귀족의 저택을 개조한 호텔로서 마을 서쪽으로 3킬로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손댈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해리 스탠포드의 저택은 화강암 조각으로 포장된 좁은 마차길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드 카세트가의 고색 창연한 저택들 사이에 있었다. 석재의 회벽이 어우러진 그의 저택은 모두 5층으로 되어 있었다. 거실은 3층에 있었고 1층에는 차고와 포도주 창고로 쓰는 동굴이 있었다. 돌계단을 올라가면 침실과 서재가 나오고 지붕에는 베란다가 있었다. 집 안은 값비싼 골동품과 아름다운 화초로 장식되어 있었다. 스탠포드가 저택에 들어왔을 때 소피아는 침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소피아 마테오는 영화에 가끔 단역으로 출연하는 것만으로는 수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급 콜걸 생활을 해왔다. 돈을 많이 낸 고객과 잠자리를 같이 할 때는 상대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흔히 자신의 오르가즘을 연출해왔다. 그러나 스탠포드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기교는 다양했고 정력은 끝이 없었다. 그의 끈질긴 애무에 절정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올라가는 자신을 어쩔 수 없었다. 오랫동안 계속되던 애무가 드디어 끝나고 두 사람의 숨결이 가라앉았을 때 소피아는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만족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영원히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속으로 중얼거리는 스탠포드는 마음은 무거웠다. 스탠포드 일행은 마을 입구의 드골 장군 광장에 있는 르 카페 드라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요리도 훌륭했지만 위험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식사를 즐긴다는 것이 스탠포드의 미각을 한층 더 돋구었다. 식사가 끝나자 스탠포드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는 미행조가 따르기 쉽도록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새벽 1시 스탠포드 저택을 길 건너편에서 감시하던 사람은 저택의 조명등이 하나 둘씩 꺼지고 마침내 건물 전체가 어둠에 쌓이는 것을 확인했다. 새벽 4시 30분 해리 스탠포드는 소피아가 잠들어 있는 침실에 소리 없이 들어갔다. 그녀를 가볍게 흔들며 속삭였다. 소피아, 눈을 뜬 소피아는 스탠포드를 올려다보면서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다.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이 크게 떠졌다. 스탠포드가 옷을 차려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지?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는 게 어때? 소피아는 잠이 확 깼다. 지금 당장이요? 그래, 조용히 준비하라고. 하지만 서둘러야 돼. 15분 후 해리 스탠포드와 소피아 그리고 드미트리와 프린스는 아래층 차고를 향해 돌계단을 내려갔다. 안에는 갈색 르노 한 대가 있었다. 드미트리는 조용히 차고 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
저택 앞길에는 스탠포드의 흰색 코니쉬가 주차되어 있었고 인적은 전혀 없었다. 아무도 없어요. 스탠포드는 소피아에게 고개를 돌렸다. 장난 좀 쳐야겠어. 우리 둘이서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드러눕는 거야. 소피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그래야 되죠? 내 사업의 경쟁자들이 나를 미행하고 있거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지금 큰 거래 한 건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나를 추적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내 움직임을 그들이 정확하게 포착하면 내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거든. 잘 알겠어요. 소피아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녀는 짐작도 가지 않았다. 5분 후 갈색 르노는 마을 입구를 빠져나가 니스로 향하는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길가 벤치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니스 쪽으로 달려가는 갈색 르노를 발견했다. 운전석에는 드미트리 카민스키가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에 프린스가 보였다. 그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갈색 루너 한 대가 스탠포드 저택을 나와 니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드미트리 카민스키가 운전하고 옆에는 흰 셰퍼드를 태우고 있습니다. 차 안에 스탠포드는 없었나? 안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자의 경호원이 이런 시간에 곁을 떠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리고 그게도 스탠포드 옆을 떠날 데가 없어. 스탠포드의 코니쉬는 아직도 길에 주차되어 있나? 그대로 있습니다. 차를 바꿔 탄 게 아닐까요? 글쎄, 뭔가 심상치 않아. 즉시 공항에 연락해보라고. 5분 후 그는 니스 공항의 관제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스탠포드 씨의 전용기 말입니까? 맞습니다.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벌써 급유가 끝났습니다. 미행조의 두 사람은 즉시 니스 공항으로 출발했고 또 한 사람은 캄캄한 스탠포드 저택을 계속 감시하며 남아 있었다. 자동차가 세인트 폴드 방스에서 멀어지자 스탠포드는 일어나 좌석에 앉으며 소피아에게 말했다. 이제는 일어나도 돼. 드미트리에게 고개를 돌리고 지시했다. 니스 공항으로 가. 서둘러야 돼. 낮과 밤 제2장 30분 후 니스 공항 활주로에는 자가용 보잉 727기 한 대가 이륙 지점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관제탑에서는 관제사들이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저 친구 빨리 이륙하겠다고 어지간히 안달하는구만. 조종사가 벌써 3번이나 이륙 허가를 재촉했어. 자가용이군. 누구 소유지? 그 유명한 해리 스탠포드야. 또 한 10억 달러쯤 벌어들일 건수가 생긴 게지? 관제사들은 잠시 잡담을 멈추고 막 이륙하는 중형 리어 제트기의 항로를 확인한 다음 마이크를 잡았다. 보잉 895피기. 여기는 니스 공항 관제탑. 이륙 승인. 풍속 좌측에서 5노트. 이륙 후 우회에서 140으로 항로를 잡을 것. 해리 스탠포드의 전용기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서로 마주보았다. 조종사가 마이크를 들었다. 로저, 보잉 895피기 이륙 준비 완료. 이륙 후 우회에서 항로 140. 잠시 후 비행기는 굉음과 함께 활주로를 달려 먼동이 트는 잿빛 하늘을 가르며 떠올랐다. 이번에는 부조종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륙 성공. 보잉 895피기. 고도 1000m. 고도 1500에서 우회할 것임. 마이크를 놓고 그는 조종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휘유,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조건 서둘러 이륙하라고 다그치니. 조종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뭐 때문에 그러든 우리 소관이 아니잖나. 그저 하라는 대로 비행기만 조종하면 그만이지. 뒤쪽에는 별 문제 없겠지? 부조종사는 일어나 조종실 문을 열고 객석을 들여다보았다.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공항으로 달려간 미엔조는 관제탑으로 전화를 걸었다. 해리 스탠포드 씨의 자가용 비행기가 아직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요, 방금 이륙했는데요. 이륙 신고의 행선지가 기재되었지요? 물론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뉴욕의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고개를 돌렸다. 케네디로 간 게 분명해. 즉시 연락해서 도착하기 전에 수배를 마치라고. 갈색 르노는 몬테칼로 외곽을 지나 이태리 국경으로 달리고 있었다. 스탠포드가 입을 열었다. 이봐, 드미트리. 그 자들을 따돌린 게 확실해? 걱정 마세요. 지금쯤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좋아. 그제야 스탠포드는 좌석에 등을 기대고 편안한 자세로 앉았다. 이제 한숨 돌린 셈이었다.
미행조는 이륙한 비행기를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속으로 지금의 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그들이 무엇을 언제 알아내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늙은 사자가 쓰러지기를 기다리며 쫓아다니는 자칼무리와 같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해리 스탠포드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여태까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한 자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고 이번에도 상황이 끝나면 누군가가 크게 후회할 것이다. 해리 스탠포드는 여느 기업가가 아니었다. 국가 원수들과 교분을 가지고 여러 나라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보잉 895 피기는 마르세이유 상공을 날고 있었다. 조종사가 마이크를 들었다. 마르세이유 관제탑. 여기는 보잉 809 수노 피기. 항로 190에서 230으로 변경할 것임. 승인 요망. 로저. 동이 튼 다음 갈색 루노는 이태리 국경을 넘어 산네모에 도착했다. 이 아름다운 해변 휴양지의 추억은 해리 스탠포드에게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의 산네모가 아니었다. 그때는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이 즐비했고 턱시도를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에서 엄청난 재산의 주인이 순식간에 바뀌었었다. 이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셔츠 차림으로 떠들어대는 싸구려 도박장만 남았고 옛날의 품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차는 국경에서 20킬로쯤 떨어진 항구로 접어들었다. 항구에는 요트용 부두가 두 곳 있었다. 동쪽의 솔레 부두 그리고 서쪽으로는 콤뮤날레 부두에서는 요트 조종사가 알아서 접안하게 되어 있었다. 어느 부두로 갈까요? 드미트리가 물었다. 콤뮤날레 부두로 가. 스탠포드가 지시했다. 보는 눈이 적을수록 좋겠지. 알았습니다. 잠시 후 르노는 부두에 정박해 있는 블루스카이호 옆에 멈췄다. 60m 길이의 유선형으로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스탠포드 소유의 요트였다. 선장 바카로와 12명의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장이 빠른 걸음으로 내려와 차에서 내리는 스탠포드 일행을 맞았다. 스탠포드 씨, 안녕하셨습니까? 바카로 선장이 말했다. 우선 짐을 싣고. 짐은 없소. 즉시 출발합시다. 알겠습니다. 잠깐. 선원들을 둘러보던 스탠포드는 얼굴을 찌푸렸다. 저 맨 끝에 있는 친구 말이오. 새로 채용했소. 그렇습니다. 선실 관리를 담당하던 젊은 친구가 카프리에서 병으로 하선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그 자리에 채용했습니다. 추천서 내용이 아주... 당장 내보내시오. 스탠포드가 말을 막았다. 선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장 말씀입니까? 한 달 월급을 주고 내보내면 되잖소. 서둘러 떠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카로 선장이 대답했다. 부두 주변을 둘러보면서 스탠포드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럴 때 낯선 사람을 옆에 두고 싶지 않았다. 바카로 선장과 나지 선원들은 벌써 여러 해 동안 블루스카이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 소피아에게 고개를 돌렸다. 드미트리가 무작위로 골랐으니 그녀가 위험인물일 가능성은 없었다. 충실한 경호원인 드미트리는 벌써 몇 번이나 그의 생명을 구했었다. 내 곁을 떠나지 마. 드미트리에게 말했다. 알았습니다. 스탠포드는 소피아의 팔을 잡아주면서 말했다. 자, 이제 올라가자고. 드미트리 카민스키는 갑판 위에서 출항 준비를 서두르는 선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을 돌려 항구 전체를 둘러보았지만 조용하기만 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엔진 시동을 걸고 닻을 올린 다음 블루스카이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장이 스탠포드에게 다가왔다. 스탠포드 씨, 행선지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그랬군.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바카로 선장, 포르토피노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무선 교신을 중단하시오. 바카로 선장은 순간 얼굴을 찌푸렸다. 무선 교신 없이 항해하라고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걱정 말고 지시대로 하시오. 그리고 이 배에 설치된 무선 전화도 쓰지 말도록 조치하시오. 스탠포드가 덮어버리듯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포르토피노에서 1박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결정할 거요. 해리 스탠포드는 소피아에게 요트 내부를 구경시켰다. 블루스카이호는 그가 가장 아끼는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과시하기를 좋아했다. 정말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요트였다.
호화롭게 꾸며진 스탠포드의 침실은 별도의 응접실과 사무실로 연결되어 있었고, 품위 있게 장식된 사무실은 웬만한 도시의 시장실보다 더 넓었다. 한쪽 벽에는 전자장치가 연결된 대형 지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작은 요트 모형이 배의 위치와 항로를 알려주었다. 침실에서 대형 미닫이 유리문을 열면 베란다로 연결되었는데, 그곳에는 일광욕할 때 쓰는 긴 등받이 의자와 야외용 식탁 세트가 있었다. 베란다 끝부분은 피크 원목 난간으로 둘러져 있었다. 파도가 심하지 않은 날이면 스탠포드는 을의 이 베란다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 밖에도 실크 벽지에 사치스러운 욕실이 딸린 손님용 침실이 6개나 있었고, 귀한 책으로 가득 찬 서재는 코와 원목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16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넓은 식당과 완벽한 설비를 갖춘 채련실도 있었다. 또한 포도주 창고며 여럿이 즐길 수 있는 영사실도 갖춰져 있었다. 해리 스탠포드는 포르노 영화 수집광으로 엄청난 양의 필름을 소장하고 있었다. 요트의 내부 장식은 실내 장식가들이 감탄할 정도였고, 벽에 걸린 그림들만 모아도 훌륭한 미술 박물관이 될 수 있었다. 자, 이쯤 하고. 스탠포드가 소피아에게 말했다. 아직 좀 더 볼 게 남았지만 그건 내일 둘러보지. 그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세상에, 이런 요트가 있다니. 이건 꿈속에 나오는 작은 도시 같아요. 스탠포드는 감탄하는 소피아를 쳐다보면서 미소 지었다. 자, 선원이 침실로 안내해 줄 거야. 쉬고 있어. 나는 해야 될 일이 좀 있거든. 해리 스탠포드는 사무실로 들어가 벽의 전자지도에 배의 위치를 확인했다. 블루스카이호는 리구리아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아직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거야. 그는 생각했다. 아마 케네디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포르토피노에 도착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11,000m 상공에서 조종사는 항로 변경을 승인하는 무선 교신을 듣고 있었다. 보잉 895 피기 DIN 40 상부 항로 진입 요청 승인 진입 요청 승인. 로저, 여기는 보잉 895 피기 DIN 40 상부 항로의 진입 개시. 그는 부조종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젠 케네디에 접근할 때까지 별일 없겠어. 조종사는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객실로 통하는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우리 승객은 잘 있어요? 부조종사가 물었다. 글쎄, 좀 시장해 보이는데. 낮과 밤. 제3장. 리구리아 해안은 이태리의 리비에라로 불린다. 프랑스 국경에서 동남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뻗어 제노바를 지나 라 스페지아까지 이어진다. 길게 뻗은 이 그림 같은 해안과 주변 섬에는 역사책이나 이야기책에 자주 나오는 포르토피노, 베르나자, 사르디니아, 엘바, 그리고 코르시카 같은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블루스카이는 포르토피노 항에 접근했다. 멀리서 보아도 언덕이 올리브나무, 소나무, 사이프러스, 그리고 종려나무로 뒤덮인 포르토피노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해리 스탠포드는 소피아, 드미트리와 함께 갑판에서 다가오는 해안을 쳐다보고 있었다. 포르토피노에 자주 오셨어요? 소피아가 물었다. 몇 번 왔었지. 그럼 집은 어디세요? 그건 알 것 없어. 소피아, 포르토피노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 바카로 선장이 다가왔다. 스탠포드 씨, 선상에서 점심을 드시겠습니까? 준비시킬까요? 아니요, 점심은 스플렌디도에서 하겠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 즉시 출발하도록 준비할까요? 그럴 필요 없소. 이 아름다운 곳을 좀 즐깁시다. 바카로 선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신없이 서두르던 해리 스탠포드가 금세 천하태평인 듯 경치를 즐기겠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다. 게다가 무선 교신을 중단한다. 거참. 블루 스카이호가 포르토피노 외항에 닻을 내리자 스탠포드는 소피아 드미트리와 함께 모터보트를 타고 육지로 향했다. 아담한 포구 같은 포르토피노에는 언덕을 올라가는 단 하나의 길 양쪽으로 아기자기한 작은 상점들과 야외 카페가 늘어서 있었다. 자갈밭 해변에는 작은 어선 몇 척이 끌어올려져 있었다. 스탠포드가 소피아에게 말했다. 저 언덕 위에 있는 호텔에서 점심을 할 거야. 전망이 아주 좋은 곳이지. 부둣가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가리켰다.
택시에 먼저 타고 기다리라고. 잠시 후에 갈 테니까. 그녀의 손에 리라 지폐 뭉치를 쥐어주었다. 그러지요. 떠나가는 소피아의 뒷모습을 쳐다보다가 스탠포드는 드미트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전화 좀 해야겠어. 요트에서 교신하면 추적당하는 게 두렵겠지. 드미트리는 생각했다. 부두 근처에 공중전화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전화로 다가간 스탠포드는 그중 하나에 동전을 넣고 교환을 불렀다. 교환. 스위스 제네바의 유니온 은행 본점 부탁합니다. 한 여자가 비어있는 공중전화로 다가왔다. 드미트리는 그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화박스 앞을 막아섰다. 실례합니다. 여자가 말했다. 전화 좀... 지금 이 번호로 전화가 오기로 되어 있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 그러세요? 옆 박스에서 통화하고 있는 스탠포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다려봐도 소용없을 거야. 드미트리가 냉랭하게 말했다. 그 양반은 길게 통화할 거요. 여자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 갔다. 여보세요. 피터? 드미트리는 통화하는 스탠포드를 쳐다보고 있었다. 피터. 문제가 좀 생겼어. 스탠포드는 공중전화 박스의 문을 닫았다. 그는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고 드미트리는 더 이상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몇 분 후 통화를 끝낸 스탠포드는 수화기를 올려놓고 박스에서 나왔다. 스탠포드 씨,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드미트리가 물었다. 점심이나 하러 가지. 스플렌디도는 포르토피노의 대표적인 명소였다.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호텔은 그림 같은 해안 경치와 에메랄드빛 바다를 내려다보는 기막힌 전망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호텔은 상류사회 고객만 상대하고 그에 걸맞는 품위를 철저히 유지했다. 스탠포드와 소피아는 레스토랑의 베란다에 자리 잡았다. 내가 주문해 줄까? 스탠포드가 물었다. 이곳에는 이 지방 특유의 요리가 유명하거든. 좋아요. 소피아가 대답했다. 스탠포드는 트레네테라는 파스타를 전체 요리로 시키고 송아지 고기 요리와 포카치아라는 그 지방 특유의 간을 한 빵을 주문했다. 그리고 1988년도 산 슈람버그 포도주 한 병을 가져오게. 그는 소피아에게 고개를 돌렸다. 얼마 전 런던에서 열린 국제 포도주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포도주야. 그 포도원은 내 소유지. 복도 많으셔라. 소피아가 말했다. 복 받아서 그런 포도원이나 요트가 굴러 들어오는 줄 알아? 이 세상엔 온갖 맛있는 것이 많은데 골고루 즐겨봐야 되지 않겠어? 그는 소피아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물론 먹는 것만이 즐거운 건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칭찬해주니 고맙군.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매료되는 것을 느낄 때 스탠포드는 피가 끓어올랐다. 소피아는 자신의 딸보다 어렸기 때문에 그는 여느 때보다 더 흥분하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웃음 띤 얼굴로 소피아에게 말했다. 그럼 요트로 돌아가서 좀 쉴까? 좋아요. 전륜한 정력의 소유자 해리 스탠포드. 그의 애무는 정열적이고 능란했다. 자존심 강한 그는 자신의 만족보다도 상대를 만족시키는 데 더 신경을 썼다. 그는 여성의 성감대를 잘 알고 있었고 절묘한 애무로 언제나 상대방을 환희의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스탠포드의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오래 계속되던 사랑 노름이 끝나고 스탠포드가 옷을 입을 때 소피아는 녹초가 되어 있었다. 누워있는 그녀를 남겨두고 스탠포드는 브리지로 바카로 선장을 찾아갔다. 스탠포드 씨, 사르디니아로 향할까요? 선장이 물었다. 우선 엘바 섬에 들러야겠소. 알았습니다. 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없어. 스탠포드가 말했다. 모든 게 만족스럽소. 그렇게 말하면서 스탠포드는 식었던 흥분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피아가 있는 침실로 다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블루스카이는 엘바 섬에 도착해 포르토 페라리오에 닻을 내렸다.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들어서자 조종사는 지상 관제소와 교신을 시도했다. 뉴욕 관제소. 여기는 보잉 895피기 260항로에서 240항로로 하강 승인 요청. 잠시 후 뉴욕 관제소의 답신이 들려왔다. 로저, 고도 4,000m로 하강 승인. 이후부터는 케네디 공항 관제탑의 지시를 받을 것. 주파 127.4로 교신할 것. 객실 쪽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프린스, 좀 가만히 있어. 자, 착하지? 착륙할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되잖아.
부조종사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네 사람이 보잉 895피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비행기 출입문이 열리고 30분이 지나도록 조종사, 부조종사, 그리고 순백색 셰퍼트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포르토페라리오는 엘바 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다. 거리에는 품위 있고 세련된 상점이 늘어섰고 언덕 위에는 16세기의 플로렌스 공작이 건축한 요새가 아직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요새 아래쪽 비탈에는 18세기에 지은 건물들이 들어차 있었다. 해리 스탠포드는 여러 번 이곳에 왔었다. 나폴레옹이 유배 생활을 했던 이 섬에 올 때마다 그는 묘하게도 편안함을 느꼈다. 나폴레옹이 살던 집을 구경할까? 그가 소피아에게 물었다. 나는 잠시 후에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스탠포드는 드미트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소피아를 데리고 데이 물리니 빌라로 먼저 가게. 알겠습니다. 그는 소피아와 드미트리의 뒷모습을 쳐다보다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없었다. 비행기는 벌써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것이고 자신이 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이 부근에서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질 것이다. 나를 추적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겠지. 스탠포드는 생각했다. 그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는 부두 근처의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다. 런던으로 국제통화 부탁합니다. 교환원에게 말했다. 바클리즈 은행 본점 171. 30분 후 스탠포드는 데이 물리니 빌라에서 소피아와 드미트리를 만나 함께 요트로 돌아왔다. 먼저 올라가 있어. 소피아에게 말했다. 전화 한 통화하고 갈게. 소피아는 공중전화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왜 요트에 있는 전화를 쓰지 않고 공중전화를 찾아다니지? 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 해리 스탠포드는 수화기를 들었다. 국제통화 부탁합니다. 동경의 스미토모 은행 본점. 15분 후 그는 몹시 불편한 표정으로 요트에 돌아왔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겠습니까? 닻을 그대로 내려둘까요? 바카로 선장이 물었다. 그러지. 다음 순간 그는 생각을 바꿨다. 아니, 즉시 사르디니아로 출발합시다. 사르디니아 섬 북담 리구리아 해를 바라보는 스메랄다 해안은 경치가 뛰어나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그곳의 작은 마을 포르토 체르보에는 유럽의 저명한 재력가들의 별장이 모여 있었다. 언덕 비탈 곳곳에 보이는 호화로운 별장들 대부분이 유명한 건축가 알리칸의 설계로 지어졌다. 블루 스카이가 부두에 닿자마자 스탠포드는 공중전화를 찾았다. 드미트리가 뒤따라가 전화 박스 앞을 지켜섰다. 로마의 이태리 운행 본점. 전화 박스 문이 닫혔다. 통화는 거의 30분 동안 계속되었다. 통화를 마치고 박스에서 나오는 스탠포드는 침통한 표정이었다. 드미트리는 무슨 일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스탠포드는 소피아와 함께 해변에 있는 리치아 디카바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번에도 스탠포드가 주문했다. 전체는 말라레두스로 하지. 종이같이 얇은 밀가루 반죽을 겹겹이 쌓은 사르디니아 특유의 요리였다. 그리고 주요리는 포체두가 좋겠어. 월계수 잎과 향신료를 넣고 요리한 어린 통돼지 구이였다. 포도주는 베르나치아. 그리고 후식은 세바다스로 하지. 얇은 반죽 속에 치즈와 레몬 껍질을 다져 넣고 튀긴 다음 설탕과 쌉쌀한 꿀을 뿌린 독특한 음식이었다. 정말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다음 주방 쪽으로 돌아서면서 웨이터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마주 앉은 소피아와 얘기를 나누던 스탠포드는 시선이 레스토랑 입구에 미쳤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입구 가까운 테이블에 앉은 두 남자가 자신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더운 여름날 점심때였지만 그들은 짙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아예 관광객으로 가장할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벌써 나를 발견한 게 아닐까?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인지도 모르지. 내가 긴장해서 신경이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소피아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여태 여쭈어 보지 못했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스탠포드는 대꾸하지 않고 그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자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젊은 여자와 대화하는 게 재미있게 느껴졌다. 난 벌써 은퇴했어. 한참 만에 대답했다. 이제는 그저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고 있지. 그럼 아무도 없이 혼자 다니세요? 그녀는 스탠포드의 처지를 동정하는 표정이었다. 정말 외롭겠어요. 스탠포드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그래,
정말 외롭지. 소피아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 소피아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당신을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요. 그때 두 남자가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스탠포드의 눈에 띄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스탠포드 일행은 부두 쪽으로 돌아갔다. 스탠포드는 두 사람보다 앞서가 공증전화를 찾아 박스로 들어갔다. 파리의 크레디 리온의 은행 본점. 그를 지켜보던 소피아가 드미트리에게 말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지요. 스탠포드 씨와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넘었소. 저런 분과 일하다니 정말 운이 좋았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답하고 드미트리는 공중전화로 다가가서 박스 문을 등지고 지켜섰다. 이번에는 스탠포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르네?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고 있잖아. 그래, 맞아. 정말? 그렇게 하겠어? 정말 고마워. 이 빚은 꼭 갚을게. 스탠포드의 표정이 더없이 밝아졌다. 아니, 여기서는 안 돼. 코르시카에서 만나는 게 어때? 좋아. 그곳에서 나는 바로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돼. 르네, 고마워. 스탠포드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잠시 서 있다가 이번에는 보스턴으로 전화했다. 피츠제랄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여비서가 대답했다. 나 해리 스탠포드요. 피츠제랄드 씨 빨리 대주시오. 아, 스탠포드 씨. 공교롭게도 지금 피츠제랄드 씨는 휴가 중이십니다. 혹시 다른 변호사? 딴 사람은 필요 없소. 내가 내일 보스턴으로 돌아가니 월요일 아침 9시에 로즈힐로 오라고 전하시오. 내 유언장과 공증인도 데려오라고 하시오. 연락을 해보도록. 이봐, 해보는 건 필요 없어.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수화기를 내려놓고 스탠포드는 그 자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화박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생각을 굳혔다. 소피아, 아직 볼 일이 남았어. 먼저 피트리자 호텔로 가서 기다리지. 그럴게요. 그녀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곧 갈게. 스탠포드와 드미트리는 소피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블루 스카이로 돌아가자고. 스탠포드가 말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어. 드미트리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럼 소피아는? 걱정할 것 없어. 그 몸매로 어딜 가든 굶기야 하겠나. 요트로 돌아온 스탠포드는 즉시 바카로 선장을 불렀다. 코르시카로 가야 되겠소. 그가 말했다. 즉시 닻을 올립시다. 스탠포드 씨, 지금 막 기상 예보를 받았습니다. 폭풍이 다가온다는 예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항구에서. 바카로 선장, 난 지금 떠나야겠어. 바카로 선장은 주저했다. 항해가 무척 힘들 겁니다. 리베치오가 다가오는 게 확실합니다. 리베치오는 소나기를 동반한 세찬 남서풍으로 파도가 심해지는 폭풍 현상을 가리켰다. 어쨌든 떠나야겠어. 르네와 코르시카에서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었다. 스탠포드는 드미트리에게 지시했다. 내일 코르시카에서 로마로 갈 헬리콥터를 빌려놓게. 저기 공중전화를 쓰도록 해. 알았습니다. 드미트리 카민스키는 부두로 내려가 전화박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20분 후 블루스카이호는 닻을 올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낮과 밤 제4장. 그의 우상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던 댄 퀘일이었다. 정치가로서 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거 유세에서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 사진만 앞세운 좀 멍청하기로 정평이 난 정치가였지만 그는 무조건 퀘일을 좋아했다. 남들이 퀘일을 뭐라고 평하든 상관없어. 정치인 중에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가정과 가족관계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아예 무시하잖아. 결혼도 안 하고 동거 생활에 들어가고 게다가 아이까지 낳고. 참 말도 안 돼. 그러니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만약 댄 퀘일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난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야. 실상 그는 투표권이 없었다. 말도 안 되는 법조문 때문에 투표도 할 수 없다니. 어쨌든 그는 퀘일의 열광적인 지지자였다. 그는 네 자녀를 두었다. 막내는 8살 난 아들 빌리였고 그의 위로 10살,
12살, 14살 난 딸들, 에이미, 클라리사, 그리고 수잔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엇보다도 보람된 것으로 생각했다. 주말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다 바쳤다. 야외에서 바비큐를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영화나 운동 경기에 데려가고 숙제도 도와주었다. 동네 아이들도 그를 따랐다. 남의 집 아이라도 항상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이었다. 고장난 자전거나 장난감을 고쳐주고 가족 피크닉에 자주 초대하는 그를 동네 아이들은 파파라고 불렀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전이었다. 그는 아내와 딸들과 함께 야구장 관중석에 앉아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푸른 하늘에 흰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8살 난 막내 아들 빌리가 타석에 들어가 있었다. 유니폼에 헬멧을 쓰고 방망이를 치켜든 빌리는 제법 야구 선수답게 보였다. 옆에 앉은 아내와 딸들을 둘러보면서 그는 흐뭇한 표정이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없을 거야. 왜 우리같이 살지 못하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난리들이지? 8회 말 2아웃의 만루 상황이었다. 볼 카운트는 2 스트라이크 3볼. 빌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다음 투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빌리, 힘을 내! 담장을 넘겨버려! 빌리는 투수의 동작을 주시했다. 낮고 빠르게 들어오는 공을 보고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으나 허공을 가르고 말았다. 스트라이크! 아웃! 구심이 소리쳤다. 8회는 득점 없이 끝났다. 관중들의 환호와 실망의 한숨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빌리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공수 교대하는 동료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다시 소리쳤다. 빌리, 괜찮아. 다음에 본때를 베주면 돼. 빌리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수비하러 가려고 글러브를 들고 나서는 빌리의 팀 감독인 존 카튼이 막아섰다. 넌 이제 빠져. 그가 말했다. 감독님, 하지만 잔말 말고 들어가라고. 빌리의 아버지는 아들이 경기에서 교체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니, 이럴 수가. 한 번 실수했다고 교체하다니. 말도 안 돼? 만회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줘야 되잖아. 아무래도 내가 감독을 만나 얘기 좀 해야 되겠어. 바로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내가 주말에 일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면서. 마지못해 그는 안테나를 뽑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는 그가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몇 분 동안 계속되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여보,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내가 물었다. 별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는 일을 해야 되겠어. 내일 아이들에게 바베큐를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거참. 아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마음 쓰지 마세요. 당신은 언제나 아이들을 잘 돌보잖아요?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한 번쯤 약속을 미뤄도 괜찮아요. 일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야. 댄 퀘일은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갑자기 손등이 몹시 가려워져서 긁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가렵지? 일간 피부과 의사를 찾아가 봐야겠어. 존 카트는 동네 슈퍼마켓의 부지배인이었다. 50대 초반 나이의 우람한 체격의 카트는 아들이 동네 소년 야구단의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팀 감독이 되었다. 그의 팀은 빌리가 여러 번 실수하는 바람에 그날 시합에서 참패했다. 저녁에 슈퍼마켓 영업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낯선 남자 한 사람이 다가왔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카튼 씨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잠깐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영업은 끝났는데요. 아, 슈퍼마켓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아들 얘기입니다. 빌리는 오늘 시합 도중에 교체되고 앞으로는 선수로 기용하지 않을 거라는 당신의 말에 몹시 낙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빌리의 아버지요? 그 애가 선수로 기용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요. 야구 선수의 자질이 없어요. 빌리의 아버지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카튼 씨, 그건 속단입니다.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요. 사실은 야구에 대단한 소질이 있어요.
당신도 그 애의 자질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다음 토요일 시합에서. 빌리는 다음 시합에 뛸 수 없소. 오늘 교체되었잖소. 하지만 이미 결정된 것이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다른 얘기가 없으면. 아니, 얘기가 더 있어요. 빌리의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의 포장을 풀었다. 야구 방망이였다. 그는 애원조로 말을 이었다. 이게 오늘 빌리가 쓰던 방망이입니다. 좀 보세요. 이렇게 흠집이 났잖아요? 이런 방망이로 공을 제대로 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봐요, 선생. 방망이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소. 빌리는 기용할 수 없소. 빌리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없소. 존 카튼의 손이 자동차 문 앞에 닿았을 때 빌리의 아버지는 뒷 유리창을 방망이로 내리쳤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다. 깜짝 놀란 카튼은 말을 더듬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준비 운동이었지. 말하고 나서 그는 방망이를 치켜들어 카튼의 한쪽 무릎을 내리쳤다. 카튼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무릎을 움켜쥐고 고통으로 어쩔 줄 몰랐다. 당신 미쳤구만. 사람 살려. 빌리의 아버지는 몸을 숙여 그에게 얼굴을 바짝 디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한 번만 더 소리 질러봐. 성한 무릎도 박살내주지. 카튼의 얼굴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내 아들이 토요일 시합에 출전 못하면 당신과 당신 아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알아듣겠어? 카튼은 비명을 삼키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참,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보스턴행 밤 비행기를 타는데 시간은 충분했다. 그의 손등이 가렵기 시작했다. 일요일 아침 7시 조끼까지 입은 정장 차림으로 값비싼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보스턴의 코플리 광장을 지날 스튜아트가를 걸었다. 잠시 후 컨벤션 회관을 지나 보스턴 신탁회사 빌딩에 도착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선 그는 경비원 책상으로 다가갔다.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기관이 수십 개에 달하는 이 건물에서 현관 경비원이 직원들 얼굴을 일일이 알고 있을 리가 없었다. 굿모닝. 그가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그는 한숨부터 쉬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멍청한 친구가 깜빡 잊은 일을 나보고 해결하라니. 내가 일요일이면 일하고 싶어서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기분 이해합니다. 건물 출입 기록부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시지요. 서명을 마치고 그는 엘리베이터로 갔다. 찾던 사무실은 5층에 있었지만 그는 6층 단추를 눌렀다. 6층에서 비상계단을 내려가 5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랭키스트, 피츠제랄드 법무법인 간판이 붙은 문을 찾아냈다. 복도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서류 가방에서 작은 송곳과 철사조각을 꺼냈다. 5초 만에 잠겼던 문이 열었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 소리 없이 문을 다시 잠갔다. 문 안쪽의 대기실은 보스턴의 저명한 법무법인답게 보수적 취향으로 풍미 있게 꾸며져 있었다. 그는 잠시 사방을 둘러본 다음 사무실 안쪽 서류 처리 보관된 기록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알파벳 순서로 표시된 강철제 서류 캐비넷이 늘어서 있었다. RS 표시가 붙은 캐비넷 서랍을 당겨보았지만 잠겨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대강 맞을 것 같은 열쇠 한 개를 골랐다. 플라이어와 쇠줄도 꺼낸 다음 열쇠를 구멍에 넣고 양쪽으로 움직였다. 잠시 후 열쇠를 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양쪽에 희미한 흠집이 나 있었다. 그는 플라이어로 열쇠를 고정시키고 흠집진 난 부분을 쇠줄로 조심스럽게 쓸어냈다. 다시 열쇠를 구멍에 넣고 움직여 본 다음 쇠줄로 쓸어내는 작업을 몇 번 되풀이했다. 그는 어느새 콧 노래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흥얼거리던 노래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머나먼 곳, 낯선 땅, 낯선 이름, 저 멀리 바다 건너, 낯선 낯선 땅, 낯선 이름이 나를 부르네. 잠시 그는 달콤한 공상에 잠겼다.
가족들과 휴가 여행을 가야겠어. 정말로 멋있는 곳으로 가야지. 하와이가 어떨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거야. 드디어 캐비넷 서랍이 열렸다. 찾고 있던 서류초를 발견하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가방에서 소형 펜탁스 카메라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10분 만에 모두 끝내고 서류초를 서랍에 넣었다. 가방에서 크리넥스 화장지 몇 장을 꺼내 냉수기물에 적신 다음 손이 닿은 캐비넷 부위를 꼼꼼히 닦아냈다. 캐비넷을 다시 잠그고 복도로 나가면서 출입문도 잠갔다. 6층으로 걸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빌딩 밖으로 나갔다. 낮과 밤 제5장.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바카로 선장이 거실로 스탠포드를 찾아왔다. 스탠포드 씨! 무슨 일이요? 선장은 벽에 걸린 전자지도를 가리켰다. 아무래도 기상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풍속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베치오의 중심 세력이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보니파시오 해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밤은 이 부근 항구에 대피하고 내일 다시. 스탠포드가 선장의 말을 막았다. 블루스카이호는 첨단 시설을 갖춘 요트고 당신은 기량이 뛰어난 선장이잖소. 난 당신을 믿으니 계속 항해하시오. 바카로 선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스탠포드 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소, 선장. 해리 스탠포드는 요트 안의 사무실에 앉아 내일 해야 될 일을 생각했다. 코르시카에서 르네를 만나 교섭을 마무리 지으면 심각한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이었다. 오후에 헬리콥터로 나폴리에 가서 전세기로 보스턴으로 직행할 생각이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앞으로 48시간이면 내 왕국은 다시 철옹성이 되는 거야. 단지 48시간이면. 새벽 2시.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 스탠포드는 잠을 깼다. 전에도 험한 바다를 항해해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폭풍은 처음이었다. 바카로 선장의 예측은 정확했다. 해리 스탠포드는 침대 옆에 고정된 가구를 붙들고 간신히 일어나 전자지도에 다가갔다. 블루스카이는 보니파시오 해협에 들어서 있었다. 몇 시간이면 코르시카에 도착하겠군. 몇 시간이면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릴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서류가 베란다에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스탠포드가 바람에 날아가는 서류를 집으려다 배가 기우뚱거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미트리 카민스키가 바다로 떨어지는 스탠포드의 뒷모습을 보고 수화기를 들었다. 스탠포드 씨가 물에 빠졌어. 낮과 밤 제6장. 코르시카의 경찰국장인 프랑소와 듀레 경감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이 섬에 몰려든 수많은 관광객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 돈지갑을 다뤄버린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세르젠 카사롱가가 근처의 나폴레옹대로에 있는 좁은 경찰서에는 하루 종일 자질구레한 여러 일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다. 돈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배편을 놓쳤어요. 아내는 벌써 타고 있었는데. 속이 텅 비었어요. 약국에 내가 필요한 약이 없어요. 불평과 하소연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런데다 이번에는 익사사고가 발생했다.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야. 부하 경찰관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고들 있는데요. 부하가 말했다. 뭐라고든 대답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듀레 경감은 젊은 여자친구와의 미래 시간이 늦어지는 게 짜증스러웠다. 그 빌어먹을 시체를 다른 섬으로 가져가! 하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자신은 코르시카 경찰의 총수였다. 할 수 없군.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잠시 만나주지. 잠시 후 부하 경찰관이 바카로 선장과 드미트리 카민스키를 데리고 들어왔다. 거기 앉으시오. 듀레 경감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말했다.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바카로 선장이 입을 열었다.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는 드미트리 카민스키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 사람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드미트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분은 제가 모시던 분입니다. 모시다니? 어떤 관계였어? 저는 그분의 개인 경호원, 체력 단련사, 그리고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요트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주 심한 폭풍이었죠. 그분은 긴장을 풀려고 저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마가 끝났을 때 수면제를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분은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바람에 한두 장이 날렸습니다. 서류를 집으려고 난간에 손을 놓는 순간 그분은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제가 달려갔지만 손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시 바카로 선장에게 연락하고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폭풍 속에서 배를 멈춘 다음 한참 만에 그분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지요. 그분이 익사한 다음이었습니다. 거참 안 됐소. 뒤래 경감은 건성으로 말했다. 바카로 선장이 입을 열었다. 시체가 바람과 파도에 밀려 배에 접근했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았던 거지요. 어쨌든 유해를 본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경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야 간단한 일이요. 아직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자친구와 한잔할 시간이 있었다. 당장 사망 확인서와 시신의 출국 허가서를 작성시키겠소.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 사망자 성명은? 해리 스탠포드입니다. 펜을 잡은 손이 갑자기 멈췄다. 뒤래 경감은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해리 스탠포드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해리 스탠포드 말이오. 맞습니다. 갑자기 뒤래 경감의 얼굴이 밝아졌다.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전설적 인물인 해리 스탠포드의 죽음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것이고 자신이 그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자신의 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쯤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까요? 바카로 선장이 물었다. 글쎄 절차가 좀 복잡해서. 언론 매체에 알려지면 기자들이 달려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인터뷰에 선장도 참여시키는 게 좋을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 해야 돼. 할 일이 제법 많거든요.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작성해야 되는 서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그 이상 걸릴지도 모르겠소. 바카로 선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아주 간단! 법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오. 뒤래는 근엄한 표정으로 선장의 말을 막았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잖소. 그는 다시 펜을 집어들었다. 해리 스탠포드 씨의 가족 관계는? 바카로 선장은 드미트리를 쳐다보았다. 드미트리 카민스키가 말했다. 우선 보스턴에 있는 스탠포드 씨의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변호사가 누구요? 랭키스트, 피츠제랄드 법무법인입니다. 낮과 밤 제7장. 간판은 랭키스트, 피츠제랄드 법무법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랭키스트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사이몬 피츠제랄드만 76세의 나이에도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었다. 법무법인을 총괄하는 그는 밑에서 일하는 6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대부격이었다. 깡마른 체구에 백발이 성성한 머리칼, 그리고 군인 같은 꼿꼿한 자세의 걸음걸이가 그의 특징이었다. 피츠제랄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비서에게 다가갔다. 스탠포드 씨가 전화했을 때 나를 그렇게 급히 만나야 되는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았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피츠제랄드 씨. 월요일 아침 9시에 로즈힐 자택에서 유언장을 가지고 만나자고만 했습니다. 공증인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알았어. 슬론 변호사를 들어오시라고 해. 스티브 슬론은 법무법인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변호사였다. 하버드 법대 출신이었고 큰 키에 날렵한 체격, 금발의 장난기 어린 눈매의 슬론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남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행동했다. 그는 또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량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골칫거리 사건들을 도맡았고 언젠가는 사이먼 피츠제랄드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나에게 스티브 같은 아들이 있었다면. 피츠제랄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스티브 슬론이 들어왔다. 뉴아운드랜드에 연어낚시 가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스티브가 물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왔어. 스티브, 거기 좀 앉게. 문제가 생겼어. 스티브가 한숨을 쉬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네요. 해리 스탠포드 건이야. 해리 스탠포드는 법무법인의 가장 중요한 의뢰인이었다. 스탠포드 기업과 수많은 계열 회사를 돌보는 법무법인이 여럿 있었지만 해리 스탠포드의 개인 변호사 일은 랭키스트, 피츠제랄드가 맡고 있었다.
그러나 사이먼 피츠제랄드 말고는 이 법무법인의 변호사 중 그 누구도 해리 스탠포드를 만나본 적이 없었고 그것은 오히려 스탠포드의 신화를 변호사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했다. 그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스티브가 물었다. 그 친구가 죽었어. 스티브의 안색이 달라졌다. 아니, 뭐라고요? 지금 막 코르시카의 프랑스 경찰이 백스 전문을 보내왔어. 어제 스탠포드가 요트에서 바다로 떨어져 익사했다는 거야. 이런 세상에. 자네는 해리 스탠포드를 만난 적이 없지만 나는 지난 30년 동안 그 사람의 개인 변호사였어. 몹시 까다로운 사람이었지. 피츠제랄드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해리 스탠포드의 기억을 더듬었다. 해리 스탠포드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어. 겉으로는 누구든 설득해내는 매력적인 성격이었지만 경쟁자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것을 즐기는 잔인한 면도 있었지. 독사를 어르는 사람과 코브라의 특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어. 정말 특이한 인물이었군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쯤, 정확하게 31년 전에 나는 이 법무법인에 들어왔지. 그 당시 랭퀴스트 씨가 스탠포드의 변호사였어. 자네는 사람들이 흔히 보통 사람이 아니야, 거물로 타고났다고 말하는 것을 실제로 느껴본 적이 있나? 해리 스탠포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특출한 인물이었지. 끝없는 정력과 야심을 가진 인물이었어. 운동신경도 탁월했지. 대학에서는 권투 선수로 이름을 날렸고 폴로는 최고 수준의 고수였어.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스탠포드는 괴팍스럽고 냉혹한 성격을 드러냈지. 나는 그처럼 자비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 탐욕스러운 늑대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었어. 경쟁자를 파산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을 즐기는 게 틀림없었지. 그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어. 그런 괴물도 있어요? 그런 면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틀림없지. 하지만 뉴기니아에는 고아원을, 봄베이에는 병원을 세우고 자선기관에 수백만 달러를 익명으로 기부하기도 했어. 대체 어떤 행동을 할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었어. 어떻게 그처럼 부자가 되었지요? 자네 히랍 신화를 좀 아나? 조금은 기억합니다만. 그럼 오이디푸스 얘기를 알겠구만.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죽인 얘기 말씀입니까? 맞아. 해리 스탠포드도 그 비슷한 경우야. 어머니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를 회사에서 몰아냈지. 스티브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피츠제랄드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이었다. 해리의 아버지는 1930년대 초반에 이곳 보스턴에서 자그마한 식품 가게를 하나 더 냈고 몇 년 후에는 식품점 체인으로 성장했지. 해리가 대학을 졸업하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하고 임원으로 고용했어. 야심만만한 해리는 식품점 체인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 꿈이 너무 컸거든. 냉동육을 공급받기보다는 비유구 목장과 도살장을 직접 경영하려 했고, 농토를 확보해서 채소류도 직접 생산하고 식품 가공 공장을 세워 통조림을 만들어 공급한다는 식이었어.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지.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잦았어. 그러던 와중에 해리는 기발하고도 엄청난 계획을 아버지에게 제시했지. 새로운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세우고 식품이나 생활 필수품은 물론이고
자동차, 부품, 가구, 심지어 보험 상품까지 할인 가격으로 팔고 회원제를 도입해서 연회비를 받는다는 계획이었어. 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지. 그러나 얌전하게 그냥 물러날 해리가 아니지.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려면 아버지를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어. 얼마 동안 고분고분하게 아버지 말을 듣는 척 하다가 아버지에게 휴가 여행을 떠나도록 권유했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 다른 주주들과 이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야. 해리의 설득력은 정말 감탄할 정도였어. 모두 그의 계획에 매료되었었지. 회사의 이사였던 삼촌과 숙모를 설득하고 나서 다른 주주와 이사들 포섭 작전에 들어갔어. 점심에 초대하고 버지니아주로 여우 사냥을 같이 가고 골프도 같이 쳤지. 아내에게 꽉 쥐어 지내는 한 이사의 아내를 유혹해서 정을 통하고 그녀를 시켜 그 이사가 자신의 계획에 동의하도록 한 적도 있었어. 그러나 결정적인 대주주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지.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아버지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냈어. 어떻게 그럴 수가? 휴가에서 돌아온 해리의 아버지는 그제야 가족과 동업자들이 자신을 회사에서 몰아낸 것을 알게 되었지. 세상에.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해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 아버지가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을 시켜 아버지의 출입을 막았지. 이게 모두 해리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벌어진 일이야. 회사 직원들은 그를 얼음 같은 사나이라고 불렀지. 하지만 스티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 스탠포드 기업이 오늘날 세계 최대의 비공개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해리 스탠포드 혼자서 해낸 거야. 이제 스탠포드 기업은 목재, 화학, 통신, 전자 등 각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보유 부동산만 해도 엄청나지. 그동안 기업의 주식은 모두 해리의 소유가 되었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군요. 대단했지. 여자 관계도 마찬가지였어. 결혼은 했었어요? 사이먼 피츠제랄드는 옛날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참 만에야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해리 스탠포드의 아내 에밀리 템플은 내가 본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어. 두 사람은 이남 일녀를 두었지. 에밀리는 플로리다주 호브만 지역의 명문가 출신이었어. 남편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해리가 사방에 연문을 뿌리고 다녀도 모른 채 하며 참고 살았었지. 하지만 그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생겼어. 에밀리는 로즈마리 넬슨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아이들 보모로 채용했었어. 젊고 예쁜 여자라면 건드리지 않고는 못 빼기던 해리는 로즈마리에게 집적거리기 시작했지. 그녀는 해리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여지껏 여자를 유혹하는데 실패한 적이 없었던 해리는 몸이 달아올랐어. 어떻게든 그녀를 함락시키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 거야. 오랫동안의 끈질긴 유혹과 사랑의 고백 끝에 결국 로즈마리를 침실로 끌어들였지. 공교롭게도 그녀는 바로 임신했고 할 수 없이 의사를 찾아갔어. 마침 그 의사의 사위가 신문기자였는데 로즈마리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해리 스탠포드라는 것을 알아내고 신문에 가십 기사를 냈지. 그 기사는 엄청난 스캔들의 시작이었어. 이곳 보스턴을 잘 알잖아. 신문, 잡지마다 연일 그 기사로 채워졌어. 어딘가 그때 기사를 모아놓은 게 남아있을 거야. 그럼 낙태시킨 겁니까? 피츠제랄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해리는 낙태시키라고 했지만 로즈마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 아주 심하게 다투었지. 해리는 로즈마리에게 그녀만을 사랑하고 결혼할 테니 일단 낙태 수술을 받으라고 설득했어. 똑같은 말을 수십 명의 여자에게 했겠지만 그렇게 다투는 소리를 아내 에밀리가 들은 거야. 다음 날 밤 에밀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저런. 그럼 로즈마리는 어떻게 됐어요? 로즈마리 넬슨은 종적을 감췄어. 그 후 위스콘신주 미러키의 세인트 조세프 병원에서 딸을 낳고 줄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해리 스탠포드에게 편지를 보내왔었거든. 아마 답장도 쓰지 않았을 거야. 그때 해리에겐 벌써 새 애인이 생겼었고 로즈마리는 안중에도 없었거든. 세상에, 그렇게 파렴치한. 더 심한 비극은 그 다음에 벌어졌지. 아이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믿었어. 아이들은 10살, 12살, 그리고 이 14살이었어. 어머니의 죽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에게 제대로 항의라도 하기에는 너무 어렸지. 아이들은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했고 해리는 자신이 아버지를 몰아낸 것처럼 언젠가 아이들에게 당할까봐 두려워졌어. 그럴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생각을 짜냈지. 아이들을 각기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보내고 여름방학에는 동떨어진 곳에 캠프로 보냈어. 어떻게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지. 용돈도 주지 않았어. 아이들 학비와 용돈은 에밀리가 그들 이름으로 남긴 약간의 신탁기금으로 마련되었어. 그러면서도 해리는 당근과 채찍으로 아이들을 다스렸지. 막대한 유산 상속을 당근으로 내밀었다가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상속권 박탈이라는 채찍을 들었어.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맏아들 타일러는 일리노이주 순회재판소 판사로 시카고에 있지. 둘째 우드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저 플레이보이야. 플로리다의 호브만에서 폴로 경기에 돈을 걸거나 도박 골프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 몇 년 전 대중식당 웨이트리스 출신 여자를 데리고 놀다가 그녀가 임신하자 결혼식을 올렸어. 모두 그 소식에 깜짝 놀랐었지. 막내이자 하나뿐인 딸 켄달은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야. 프랑스 사람과 결혼해서 뉴욕에 살고 있지. 피츠제랄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티브, 코르시카에 가본 적 있나? 없는데요. 당장 그곳에 좀 가줘야겠네. 현지 경찰이 해리 스탠포드의 유해를 붙잡고 있어.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분명치 않아. 자네가 가서 빨리 송환되도록 교섭을 해보게. 그러지요. 오늘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으면. 항공편을 잡아보겠습니다. 고맙네. 자네만 믿겠어. 파리에서 코르시카행 소형 비행기로 갈아탄 스티브 슬로는 파리 공항에서 사온 코르시카 여행 안내 책자를 펼쳤다. 그 책에서 코르시카가 험한 산뿐이고 평지가 거의 없다는 것, 항구다운 항구는 아작시오뿐이라는 것,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출생지란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통계 수치와 정보가 실려 있었지만 그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는 책 내용으로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비행기가 코르시카에 접근하면서 고도를 낮추자 섬을 둘러싸고 있는 흰 암벽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그 유명한 도버의 흰 절벽 같은 절경이었다. 아작시오 공항에서 비행기를 내리자 스티브 슬로는 택시로 드골 장군 광장과 기차역을 잇는 나폴레옹 대로를 따라 경찰서로 향했다. 이미 시신을 파리로 운반할 비행기를 대기시켰고 파리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항공편도 수배해 놓았다. 이제 시신의 출국 허가만 받으면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다. 스티브는 나폴레옹대로에 있는 관공서 건물 앞에 내렸다. 2층의 경찰서 안내소로 들어가 그곳을 지키는 경사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지요? 이곳 최고 책임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뒤래 경감이십니다. 그분을 좀 만나뵈려고 왔습니다. 무슨 용무로 그러십니까? 경사는 자신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잠옷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스티브는 명함을 꺼냈다. 나는 고인이 된 해리 스탠포드 씨의 변호사요. 그분의 시신을 찾아가려고 왔소. 갑자기 경사는 얼굴을 찌푸렸다. 잠시 기다려보세요. 경사는 건물 안쪽에 있는 뒤래 경감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신문, 방송, 통신 기자들로 가득했고 모두 한꺼번에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었다. 경감님, 스탠포드 씨가 왜 그런 악천후에 항해를 했습니까? 더 어떻게 안전한 자신의 방법이 요트에서 바다로 추락할 수 혹시 타살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은 요트에 동승했던 사람은 누구? 여러분, 잠깐만. 뒤래 경감이 두 손을 쳐들고 말했다. 잠시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래서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방을 가득 메운 기자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속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혹시나 하고 바라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이 사건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특진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야. 경사가 다가와서 그의 귀에 속삭였다. 경감님, 몇 마디 더 한 다음 스티브 슬론의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을 본 뒤에 경감은 얼굴을 찌푸렸다. 지금 만날 시간이 없어. 그는 딱 잘라 말했다. 내일 아침에나 찾아오라고 해. 10시에 오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경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뒤래 경감은 생각했다.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데 웬 방해꾼이야. 그는 미소 띤 얼굴로 기자들을 향했다. 참, 조금 전에 무슨 질문을 했지요? 안내소로 돌아온 경사는 스티브 슬론과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글쎄 그렇지만 경감님은 지금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내일 오세요. 아침 10시에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스티브 슬론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일까지 기다리라고요? 말도 안 돼. 나도 바쁜 사람이요. 경사는 스티브의 항변에 눈도 깜박하지 않았다. 선생, 좋을 대로 하세요. 내일 다시 찾아오든가 그냥 돌아가든가. 스티브 슬론은 난감했다. 좋소. 내일 다시 오지요.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모르고 호텔 예약도 안 했는데 어디 추천할 만한 호텔 없어? 아, 물론 있지요. 815에 있는 콜롬바 호텔이 좋습니다. 그리로 가보시지요. 스티브가 잠시 머뭇거렸다. 정말 오늘 경감을 만날 수는... 내일 아침 10시에 봅시다. 스티브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에서는 뒤래 경감이 즐거운 마음으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다. 텔레비전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뒤래는 카메라가 자신의 얼굴 정면에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하고 대답했다. 이 비극적인 사고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씨의 선실은 베란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바람에 중요한 서류 몇 장이 베란다로 날렸고 스탠포드 씨는 그것을 주우려다 중심을 잃고 베란다 난간 밖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분의 경호원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 선장과 함께 배를 멈추고 즉시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남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코르시카는 작은 섬입니다. 여기서는 정식 부검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시관은 익사가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폐가 해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상처나 타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본국 송환 허가가 날 때까지 시체 보관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기자 한 사람이 물었다. 경감님, 이 인터뷰 장면을 찍어도 괜찮겠지요? 뒤래 경감은 잠시 생각해보는 척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취재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으니. 그의 얼굴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스티브 슬론은 호텔을 잡고 나서 노트르 담가에 있는 라 폰타나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날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둘러보았다. 지중해 연안의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아작시오는 나폴레옹의 출생지라는 명성으로
여느 관광지보다 더 이름이 알려졌다. 아마 해리 스탠포드 마음에 꼭 드는 마을이었을 거야. 스티브는 생각했다. 막 시작된 휴가철에 코르시카는 몰려든 관광객으로 붐볐다. 거리는 불어, 독어, 영어, 이태리어, 그리고 일본어로 떠들면서 활보하는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이 되자 스티브는 라 보카치오 레스토랑에서 이태리 요리를 먹은 다음 호텔로 돌아갔다. 혹시 무슨 메모 없습니까? 행여나 하고 물어보았다. 없는데요. 방에 들어간 그는 침대에 누워 해리 스탠포드의 일생을 회상하던 사이먼 피츠제랄드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럼 낙태시킨 겁니까? 아니, 해리는 낙태시키라고 했지만 로즈마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 아주 심하게 다투었지. 해리는 로즈마리에게 그녀만을 사랑하고 결혼할 테니 일단 낙태 수술을 받으라고 설득했어. 똑같은 말을 수십 명의 여자에게 했겠지만 그렇게 다투는 소리를 아내 에밀리가 들은 거야. 다음 날 밤 에밀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에밀리가 어떻게 자살했는지 궁금했다. 한참 더 뒤척거리다 간신히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스티브 슬로는 경찰서에 정각에 도착했다. 어제 만났던 경사가 여전히 안내소를 지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지요? 스티브는 또다시 명함을 건넸다. 딜의 경감과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경사는 일어나 건물 안쪽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경찰 정복 차림의 뒤의 경감은 이태리의 RAI 텔레비전 기자들과 인터뷰 중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마주보면서 말했다. 내가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스탠포드 씨가 타살된 것이 아니고 불행한 사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럼 타살되었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한치의 의혹도 없습니다. 스탠포드 씨는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촬영 기사가 말했다. 지금 자세가 좋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각도를 바꾸고 좀 더 접근해야겠습니다. 그 틈에 경사가 다가와서 스티브 슬론의 명함을 건네면서 속삭였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센스가 없나? 뒤레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지금 내가 한가하게 그 친구나 만날 상황이야? 내일 다시 오라고 해.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중에는 러시아나 남아프리카에서 온다는 기자들도 있었다. 내일로 미뤄. 알았습니다. 경감님, 준비되었습니까? 촬영 기사가 물었다. 뒤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시작합시다. 드디어 경사가 안내소로 돌아왔다. 슬론 씨, 안 됐지만 뒤래 경감님은 오늘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답니다. 워낙 바빠서. 나도 바쁜 사람이요. 스티브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감님은 코르시카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그럼 누군가가 대리로 서명하면 될 게 아니요? 슬론 씨 그건 안 됩니다. 뒤래 경감님만이 그 허가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슬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물었다. 그럼 언제 경감을 만나볼 수 있겠소? 내일 아침에 다시 와보십시오. 다시 와보라는 말이 여운을 남겼다. 좋아요. 그렇게 하지요. 스티브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건 그렇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스탠포드 씨의 개인 경호원 드미트리 카민스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 묵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습니다. 그런 호텔도 있어요? 그건 호텔이 아닙니다. 경사는 딱하다는 표정이었다. 대양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몰라요? 스티브의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갔다. 아니,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진술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곳 경찰이 외국으로 떠나도록 허락했다는 말이요? 딜의 경감님이 직접 진술을 받았습니다. 스티브는 어이가 없었다. 고맙소. 잘 알겠소. 천만에요. 호텔로 돌아온 스티브는 즉시 사이먼 피츠제랄드에게 전화했다. 아무래도 여기에 하루 더 묵어야 되겠습니다. 스티브, 왜 자꾸 지연되는 거지? 경찰 책임자가 너무 바쁘다고 해서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 시작돼서 관광객이 몰려들었거든요. 그 친구 잃어버린 여권을 찾아주느라고 바쁜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내일은 마무리 짓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도록 하게. 일이 지연되는 게 짜증스러웠지만 스티브 슬로는 이 섬이 싫지 않았다. 코르시카는 거의 500킬로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변과 높이 솟아 7월까지도 흰 눈이 덮인 산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원래 이태리 영토였지만 프랑스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두 나라의 문화가 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이루었다. 산칼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해리 스탠포드에 대한 피츠제랄드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그처럼 자비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 탐욕스러운 늑대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었어. 해리 스탠포드는 죽어서도 계속 말썽을 일으키고 있군. 스티브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신문 판매대에 멈춰 월스트리트 저널지를 훑어보았다. 일면 톱 기사는 스탠포드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였다. 신문값을 치르고 돌아서는데 다른 신문들의 톱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신문 모두의 일면 톱 기사가 스탠포드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고 거기엔 딜의 경감의 사진과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것 봐라. 이러느라고 바쁘기도 했겠지. 어디 두고 보자. 다음 날 아침 9시 45분 스티브 슬로는 경찰서에 도착해서 안내소로 들어갔다. 경사는 자리에 없었고 안쪽에 있는 뒤레의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아침 기자회견을 앞두고 뒤레 경감은 경찰 정복 차림을 점검하고 있었다. 불쑥 들어온 스티브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불어로 말했다. 무슨 일이요? 여긴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어. 빨리 나가시오. 나는 뉴욕타임즈 기자입니다. 스티브가 말했다. 뒤레 경감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영어로 돌아왔다. 아, 그러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성함이 뭐라고? 존지입니다. 존지 씨, 마실 것이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커피, 코냐?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앉으세요. 뒤레의 표정이 엄숙하게 바뀌었다. 이 아름답고 조용한 섬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취재하러 오신 것으로 압니다. 스탠포드 씨 같은 분이 그렇게 되다니. 유엔은 언제 본국으로 송환됩니까? 스티브가 물었다. 뒤레 경감은 한숨을 쉬었다. 글쎄,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갖추어야 할 서류가 워낙 많고 스탠포드 씨 같은 유명 인사의 유해를 소홀하게 다룰 수도 없고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스티브가 말했다. 한여흘? 아니, 2주일쯤 걸리겠습니다. 그때쯤이면 언론 매체의 관심도 사라지겠지. 이게 내 명함입니다. 말하고 나서 스티브는 뒤레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을 받아본 뒤레는 갑자기 안색이 달라졌다. 당신은 변호사 아니오? 신문 기자가 아니잖수. 그래요. 나는 해리 스탠포드 씨의 변호사요. 스티브 슬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분의 유해를 송환하도록 출국 허가서에 즉시 서명해 주시오.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뒤레는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는. 내일 떠나도록 해주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일 당장? 그렇다면 파리의 상급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거요. 스탠포드 기업은 프랑스의 여러 개의 대형 공장을 갖고 있어. 이런 일로 이사회가 그 공장들을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결정이라도 하면 파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겠소? 뒤레 경감의 표정이 또 한 번 달라졌다. 그야 그렇지만 스탠포드 기업의 결정에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난 할 수 있어. 스티브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스탠포드 씨의 유해가 떠날 수 있도록 조치하시오. 만약 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상상도 못할 곤경에 빠질 거요. 스티브는 대답도 듣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잠깐, 슬론 씨.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그때는... 내일이오. 복도에서 스티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시간 후 스티브의 호텔 방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슬론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씨의 유해를 즉시 송환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제가 특별히 배려해서 전례 없는 빠른 시간에 해결했다는 점을. 고맙소.
파리로 갈 전세기가 내일 아침 8시에 대기하기로 했소. 그때까지 서류는 모두 준비되겠지요? 물론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각별히 좋소. 스티브는 수화기를 내렸다. 통화를 끝낸 뒤에 경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빌어먹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일주일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해리 스탠포드의 유해를 실은 비행기가 보스턴의 로간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연구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장례식은 사흘 후로 결정되었다. 스티브 슬로는 사이몬 피츠제랄드를 찾아갔다. 그래, 그 친구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군. 아주 감격스러운 재회가 되겠군. 피츠제랄드가 말했다. 재회라니요? 그래, 볼만할 거야. 해리 스탠포드의 아들, 딸이 다 모인다는 소식이야. 아마 축제 분위기가 될걸. 타일러, 우디, 그리고 켄달 모두가 아버지를 증오했거든. 낮과 밤 제8장. 타일러 스탠포드 판사는 시카고의 WBBN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스를 처음 들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화면을 응시하던 그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버지의 요트 블루스카이호의 사진을 배경으로 뉴스 해설이 나오고 있었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코르시카로 항해하던 중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셨습니다. 해리 스탠포드 씨의 개인 경호원 드미트리 카민스키 씨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지만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바다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해리 스탠포드 씨는 금융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실력자로 알려 텔레비전 화면에 타일러의 과거의 기억이 교차되었다. 그는 어두운 추억에 잠겨들었다. 한밤중에 높은 언성으로 다투는 소리에 그는 잠이 깼다. 14살 때였다. 한동안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복도로 나가 아래층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다가갔다. 아래층 거실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를 아버지가 때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다. 해리 스탠포드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었다. 대통령을 자문하는 금융산업특별자문위원회의 중심 인물로서 해리 스탠포드는 과거 행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타일러는 로즈힐 저택 앞마당에서 동생과 풋볼을 하고 있었다. 우디가 공을 잘못 던져 건물 벽 아래 떨어졌다. 쫓아가서 공을 집어들었을 때 열려있던 유리창 틈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난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야. 잘 알고 있잖아.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과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보모인 로즈마리였다. 당신은 훌륭한 가정이 있잖아요.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세요.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타일러는 어머니를 더없이 사랑했지만 로즈마리 역시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접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화면의 배경사진이 계속 바뀌었다. 해리 스탠포드와 영국의 대처 수상,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해설가는 계속 말하고 있었다. 이 전설적인 기업가는 세계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나 공장 근로자들과 대화할 때나 항상 스스럼 없이 아버지의 서재를 지나갈 때 로즈마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떠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건 안 돼. 떠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로즈마리,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나는 당신과 결혼. 난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아기는 낳을 거예요. 그날 저녁 로즈마리는 로즈힐 저택을 떠났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교회 건물에서 관이 들려나와 연구차에 실리고 스탠포드 가족이 옆에 서 있는 오래전 텔레비전에 보도되었던 필름이었다. 해리 스탠포드와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탠포드 부인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경찰 당국은 자살로 결론 내리고 해리 스탠포드는 한밤중에 아버지가 들어와 타일러를 흔들어 깨웠다. 타일러, 일어나.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어. 14살의 타일러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너희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어. 그건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와 로즈마리의 관계를 알게 되자
자살했기 때문이었다. 스탠포드 부인의 자살은 언론 매체를 흥분시켰다. 보스턴 전체가 떠들썩해졌고 가십 잡지와 저질 신문은 연일 추측 기사로 지면을 채웠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놀려댔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을 아끼던 단 2사람을 한꺼번에 잃은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이었다. 우리 아버지건 아니건 상관없어. 켄달이 흐느끼며 말했다. 난 아버지를 증오해. 나도 증오해. 나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은 가출할 것을 상의했지만 너무나 막막했다. 할 수 없이 집에 남게 되자 함께 아버지와 담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타일러가 대표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와는 같이 살 수 없어요. 따로 살게 해주세요. 해리 스탠포드는 냉랭한 표정으로 타일러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야 어렵지 않지. 3주 이후 아이들은 제각기 다른 기숙학교로 보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점점 서로 멀어졌고 아버지를 만날 기회도 드물었다.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버지가 화려한 여자를 동반하거나 저명 인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는 게 고작이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것은 아버지의 표현으로 행사가 있을 때뿐이었다.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에 기자들에게 스탠포드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다. 행사가 끝나면 즉시 각자의 학교로 돌아간 다음 행사 때까지 혼자 지내야만 했다. 타일러는 최면에 걸린 듯 꼼짝도 않고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에 세워진 스탠포드 기업의 공장들 스케치를 배경으로 해리 스탠포드의 사진이 나타났다. 비공개 기업으로는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창업자인 해리 스탠포드는 신화적인 인물로, 창업자이며 절대주주였던 해리 스탠포드가 사망한 상황에서 스탠포드 기업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월가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있지만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유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회사 경영은 누가 맡게 될 것인지. 타일러가 5살 되던 해였다. 어린 그에게 집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혼자서 이방 저방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무실만은 출입이 금지되었었다. 중요한 회의가 그곳에서 열린다는 것을 타일러는 알고 있었다. 정장 차림에 권위 있게 생긴 어른들이 아버지와 함께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방에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한 다음 몰래 집무실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넓은 집무실은 집안의 다른 방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타일러는 엄청나게 큰 책상과 가죽 의자를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의자에 앉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처럼 거물이 돼야지. 책상 위에는 중요하게 보이는 서류가 널려 있었다. 타일러는 책상을 살피면서 뒤로 돌아가 가죽 의자에 앉아보았다. 세상 모두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도 거물이 된 거야. 너 거기서 뭘 하는 거야? 깜짝 놀라 타일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노한 표정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누가 거기에 앉으라고 했어? 어린 타일러는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다. 저 그냥 기분이 어떤가 하고 앉아.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와서 소리쳤다.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내 의자에 앉을 수 없단 말이야. 절대로 안 돼. 자, 빨리 여기서 나가. 다시는 들어오면 안 돼. 타일러가 훌쩍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자 어머니가 그의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타일러를 감싸 안고 달랬다. 타일러, 울지 마. 그만 그쳐. 별일도 아니잖아. 어떻게 별일이 아니에요? 타일러는 계속 훌쩍거렸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잖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니? 아버지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왜 의자에 한번 앉아봤다고 그렇게 야단이에요? 타일러, 그건 아버지의 의자잖아. 누구라도 거기에 앉는 걸 싫어하시잖니? 그래도 타일러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를 꼭 껴안고 말을 이었다. 얘야, 내가 결혼했을 때 너희 아버지는 나도 스탠포드 기업의 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한 줄을 내 이름으로 주었단다. 그때는 재미로 그랬었지. 그 주식을 너에게 줄게. 네 이름으로 신탁해두면 네가 어른이 됐을 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너도 스탠포드 기업의 주주가 된 거야. 어때? 괜찮지?
스탠포드 기업의 발행 주식수는 100주였고 이제 타일러는 1%의 주주가 된 것이었다. 나중에 아내가 타일러에게 주식을 양도했다는 말을 들은 해리 스탠포드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타일러가 그 주식으로 뭘 어떻게 한대? 날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타일러 스탠포드 판사는 텔레비전을 끄고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조금 전에 들었던 뉴스를 되씹어 보면서 뿌듯한 만족감을 느꼈다. 아들이란 대체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타일러 스탠포드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했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판사가 되어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아버지를 재판하는 꿈에 시달려왔다. 피고를 사형에 처하되 정기이자에서 집행할 것을 판결함. 때로는 교수형, 총살형, 독가스형 등 다른 방법으로 처형 판결을 내렸다. 꿈이 거듭되면서 점점 더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어머니의 자살 직후 아버지는 타일러를 미시시피주에 있는 군사교육학교에 보냈다. 학교의 엄격한 군기와 극심한 개인 행동의 제약은 몹시 견디기 어려웠다. 첫 해에 타일러는 몇 번이나 자살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 이를 악물고 참았다. 어머니는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죽일 수 없어. 교관들은 타일러를 각별히 심하게 다루었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타일러는 확신했다. 학교 생활이 힘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은 커져갔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집에서 가족들과 모였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동생들도 명절이면 집에 돌아왔지만 형제 간의 우애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떼어놓았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집에서 만나도 새 남매는 낯선 사람들처럼 서먹서먹했고 빨리 명절 행사가 끝나기만 기다렸다. 타일러는 아버지가 수십억 달러의 재산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과 우디, 그리고 켄달에게 지급되는 학비와 약간의 용돈은 모두 어머니가 남긴 재산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타일러는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의 상속권이 자신과 형제들에게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쉽게 재산을 물려줄 아버지가 아니었다. 난 변호사가 필요해. 그러나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좋아, 내가 변호사가 되겠어. 타일러는 생각했다. 법과대학에 진학하겠다는 타일러의 계획을 듣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스탠포드 기업에 취직이라도 될 것 같아?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스탠포드 기업 근처에는 나타나지도 마. 타일러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땄을 때 보스턴에서 개업했더라면 집안의 명성에 힘입어 유수한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타일러는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결국 시카고에서 개업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다. 집안 배경을 철저히 감춘 타일러는 수준 높은 의뢰인에게 접근할 수도 없었다. 당시 시카고 지역은 민주당 지역 조직이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 그리고 시정부까지 장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타일러는 쿠크 카운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동북부의 군의 변호사협회가 민주당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법조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깨닫고 협회에 가입한 다음 부지런히 인맥을 찾았다. 그러다 검찰청의 검사보로 임용되었고 명석한 판단력과 성실성을 갖춘 타일러는 얼마 되지 않아 검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는 수많은 범법자들을 처벌하는데 두각을 나타냈고 재판에서 유죄 판정을 받아내는 데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타일러는 승진가도를 달렸고 검사로서의 발군한 경력 때문에 젊은 나이에 쿠크 카운티 순회재판소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제는 아버지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타일러의 착각이었다. 내가? 아니, 네가 순회재판소 판사가 되었다고? 말도 안 돼. 나 같으면 너한테 빵 만들기 대회의 심사도 맡기지 않을 거야. 타일러 스탠포드 판사는 작은 키에 약간 살찐 편이었다. 상황 판단이 빠른 그의 눈빛은 항상 빛났고 굽게 다문 입은 만만치 않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빼어난 용모와 사람을 압도하는 개성은 이어받지 못했지만 타일러는 깊고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로는 제격이었다. 타일러 스탠포드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동료들과도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이제 겨우 40대 초반이었지만 50도 넘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이 유머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웃고 떠들며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각박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체스를 두는 것이었다. 매주 한 번씩 체스 클럽에서 내노라는 강자들과 체스를 두었고 그때마다 반드시 이겼다. 법관으로 그는 탁월했다. 동료 판사들 모두가 그의 기량을 높이 평가했고 어려운 재판을 맡아 조언이 필요할 때는 그를 찾았다. 아무에게도 집안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스탠포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타일러 스탠포드 판사의 사무실은 시카고의 26번가와 캘리포니아가의 교차점에 있는 시카고 형사법원 건물에 있었다. 돌계단을 올라가 웅장한 돌 기둥 사이로 출입문이 나 있는 고전적인 14층 석조 건물이었다. 형사법원 건물은 시카고에서 가장 험악한 동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법원 명령에 의해 모든 출입자는 몸수색을 받을 것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바로 그 건물 안에서 타일러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강도 사건, 절도 사건, 강간 사건, 총격 사건, 마약 사건, 살인 사건 등 재판은 끝없이 이어졌다. 항상 엄격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타일러는 교수형 판사로 알려졌다. 범죄자들은 예외 없이 가난했다든가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든가 부모가 이혼했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법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타일러는 그런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신념으로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타일러 스탠포드 판사의 동료들은 그의 사생활에 대해 전혀 몰랐다. 한번 결혼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고 하이드파크 지역의 킴바크가에 있는 침실 3개짜리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다. 하이드파크 지역은 고풍스러운 주택과 건물이 잘 보존되어 시카고에서 품위 있는 주택가로 알려져 있다. 1871년에 대화재로 시카고 대부분이 타버렸지만 그 지역만은 운 좋게도 화재를 면했었다. 동네에서도 타일러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었고 이웃들도 그에 대하여 아는 게 없었다. 청소나 세탁은 매주 3번씩 찾아오는 파출부가 해주었지만 장을 보거나 집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타일러 스스로가 해결했다. 그는 규칙적인 사람으로 여간에서는 자신의 생활 리듬을 바꾸지 않았다. 토요일이면 반드시 가까운 쇼핑센터나 미스터지 슈퍼마켓 또는 57번가에 있는 메디치 식품점에서 장을 보았다. 때때로 타일러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동료 판사들의 부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부인들은 그가 무척 외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친구를 소개시키겠다,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 수선을 떨었지만 그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마침 그날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로 저녁마다 그렇게 선약이 많은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초대받을 때마다 정중하게 거절했다. 타일러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동료 판사 한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아직도 이혼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모양이야. 여자를 만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거든. 첫 결혼 생활이 아주 불행했었다고 들었어. 동료 판사의 추측은 정확했다. 이혼한 다음 타일러는 그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다가 리를 만났고 그 순간 타일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리는 빼어난 용모에 예민한 감각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 타일러가 인생의 반려자로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리를 사랑했지만 리도 그를 사랑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유명한 모델인 리에게는 구해야 하는 부자들만도 여럿 있었다. 게다가 리는 사치스러운 취향을 갖고 있었다. 타일러는 리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는 것을 거의 단념하고 있었다. 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황은 갑자기 달라졌다. 상상도 못하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이젠 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수 있었다. 타일러는 순회 재판소장을 찾아갔다. 아무래도 보스턴에 다녀와야겠는데 내가 맡은 사건 중 급한 것 몇 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말게.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재판소장이 흔쾌히 승낙했다. 타일러,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자네 부친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 정말 안 됐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비명에 가시다니. 타일러는 대답이 없었다.
그날 오후 타일러 스탠포드 판사는 보스턴으로 떠났다.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난 너의 그 지저분한 비밀을 다 알고 있어.